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그 항목들 중에서 우리 유동자산, 즉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강론이라고 배웠던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재무회계 배우실 때 제가 FAT 7교재 가지고 회계 원리 교재 가지고서는 총론을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FAT 7교재로서는 강론이라 해서 각각의 계정들을 설명해 드렸었죠. 거기에 나왔던 거 여기 TAT 2급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FAT 1급보다는 내용들이 더 함축적으로 나오겠죠. 왜? 자세한 내용들은 FAT 1급에서 배웠는데 TAT 2급에서 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얘네들 교재 못 팔아먹잖아. 지금 난이도가 달라야지.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될 것들만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겠죠. 그런 내용들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뭐 생각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의 계정들 머릿속에 쫙 다 떠올려야 되죠. 아, 지겨워. 저한테 수업했던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 외울 때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다 외웠어요? 아니요, 다 까먹었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제가 그건 100% 장담해요. 세무 2급이요? 죽었다 깨어나 따기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실무는 더더욱 그렇고 경쟁력 또는 대화에서 하여튼 제 말 믿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실력자가 되게끔 제가 좀 가이드 해드리는 거니까 꼭 외우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계정은 하지 말라고? 고개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지 말라고? 저도 그래서 잠 깨라고 농담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요. 오늘 진도 많이 나간 거는 아니지만 저기 내일은 상황 봐가지고서 중간에 쉬는 시간 들이지 말고 우리 지금 시험 볼 거 준비할 거 지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진도부터 끝내놓고 또 시간 들이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은 제가 한번 시간 좀 조정해 볼게요. 아침에 오셔서 복습하는 거하고, 근데 아침에 복습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루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뺄게요. 점심시간은 점심시간 식사하시고 바로 한 5분 10분 쉬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나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동자산은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첫 번째 파트로 나와 있고요.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이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우린 당좌자산이라고 불러요. 당좌자산 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재고자산에는요, 재고자산은 특징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대표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제조 과정에 있는 제공품, 제조 과정에 투입하려고 가지고 있는 원재료, 뭐 또 저장품 이런 것들 배웠었단 말이죠. 자, 그것 중에서 당좌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현금도 중요했죠. 우리 일반적으로야 현금 그러면 우리는 통화를 갖다가 얘기하죠. 즉 동전, 주화나 지폐를 갖다가 우리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통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그랬었죠. 통화대용 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얘네들은 가져가면 그냥 바로 돈 준다 그랬죠.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빠를 거라고요. 그랬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즉 통화대용증권에 자기합수표, 우편한 증서, 송금수표, 만기 도래 국공채, 이자 지급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국고 환급 통지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여튼 걔네들 들고 가면 바로 돈 주죠. 그러면 우린 그걸 통화대용증권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그랬었고, 여기서 제가 왜 빨간 걸 썼냐면 세무 2기에서도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이건 회계에서만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어떤 급수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저거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 사용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자기합수표도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요즘. 다 뭐 사용해요? 훌륭한 카드 있잖아. 그죠? 그러고 보니까 1960년대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이죠. 무려 60년이 지났어요. 엊그제 같은데 60년이 지났대. 근데 그 기간에 우리 사회가 변한 건 엄청난 변화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땅값도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겠죠.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또 지나가겠죠. 그러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뭐가 변화했을까? 그걸 예측하셔야 돼. 뭘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책 보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관심 있는 곳에 많은 책을 갖다 보세요. 그리고 그걸 미리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근데 자신은 못하겠죠. 불안하겠죠. 근데 분명히 변화는 될 거예요. 하다못해 요즘 뭐가 대세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주유소 주변에 많죠? 여기 이 화석 연료라고 하는 석유, 휘발유 이런 게 많이 사용될까? 이런 우리가 지금 계속 좀 등장하고 있는 저거 뭐 스마트카 있죠? 운전 없는 시 다니는 거. 그다음에 수소차는 지금 다니고 있어요. 버스도.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기차. 사실상 수소차도요. 결국은 전기차예요. 수소를 갖다 충전해 놓고 걔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해요. 그걸로 해서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스위스로 그 화물 트럭 있죠. 10대를 수출했대요. 근데 그 해외 그 유럽에서는 지금 그 친환경 자동차 그 붐이 지금 많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값이 또 수소차와 관련된 주식들이 그냥 막 움직여서 설명을 해드릴까 했는데 별 관심들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수소차는 이렇게 수소를 사용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그 배출 우리 휘발유 사용하는 승용차는 차량들은 뒤에 가스가 나오죠. 근데 걔는 뭐가 나올까? 물이 나와. 그게 분해가 되면 물이 되는 걸 그 원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합성되면서 그런 거 차가 있고 근데 전기차는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전기차는 엔진 걸고 뭐 이거 등하는 거 있잖아요. 주행할 때 거의 소음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수소차도 그렇고 수소차는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아직 충분하지가 않고 전기차도 못지않게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지만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수소차도 전기차도 아직은 비싸요. 거기 요즘 나온 트럭 있잖아요. 수출했다는 트럭이 지금 그만한 그 운반용 그 화물 트럭을 갖다가 구입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든대요. 근데 그 수소화물차는 9억 원이래. 좀 멀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이 날이 오지 않을까?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그 1988 같은 데 보면은 전화기 들고 하는 것도 있고 폴더폰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거 있고 무전기 벽돌만한 이만한 거 이렇게 뽑아갖고 차 안에서 전화 받는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아마 엄마한테 물어볼까? 엄마 저게 뭐야? 근데 지금 우리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보는 이 스마트폰이 또 골동품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저는 지금 그런 상상을 해. 뭔 디바이스가 몸에 뭐 하나 부착이 돼 있어갖고 이것도 영화에서 본 건데요. 그냥 탁 누르면 여기 허공에 스크린이 촥 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필요한 거 이렇게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띡 하고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말로 하든지. 지금 옛날 그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생각하는 게 전달돼 가지고 텔레파시처럼 그게 문자와 영상화 되어 보내지는 것도 있잖아요. 별의별 것 많이 있죠. 분명히 사회는 또 변할 거예요. 그죠? 자,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자, 통화대용증권은 이런 거 현금 가져오면은 바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위급에서 잘 물어보는 거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우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단기 금융상품 아니면 채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현금화되는 날짜는 3개월 이내여야 된다 그랬었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그거니까. 현금성 자산의 대상 자산은 단기 금융상품, 즉 대표적으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가입했는데 3개월 이내일 경우에요. 그 다음에 채권, 국채, 공채, 사채를 샀는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거 그럴 때 현금성 자산이란 용어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금성 자산의 정의. 밑에 거 설명해놓고 얘가 뭘 설명하는 거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 없이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거니까 거래 비용이 크지를 않아요. 큰 거래 비용 없이. 그럼 위험 요소는 있을까? 보통 위험 요소도 없어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건데 이자율의 변동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변하니까 3개월 이내에 큰 변동상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의 이자 위험 요소가 적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제 뭐 설명하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감가상각 용어 설명할 때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그 기간에 따라 배분하는 거 감가상각비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그 계정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 계정을 설명해 놓은 걸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재를 보실 때 감가상각비란 현금성 자산이란 그 용어를 설명하는 원초적인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실 때 처음 그 단어들 배울 때 그 단어에 대한 설명들이 주잖아요. 참고서에 그런 것들 많이 나왔죠. 그거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문장이 이해가 된다는 뜻이고 그거는 여기도 매번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당좌자산에서 첫 번째였던 현금성 자산 중에서는 통화대용증권하고 현금성 자산에 대한 요거 중요하다고 제가 표시해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거에 다 이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별도로 쓴 게 아니라 예전에 썼던 거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기투자자산, 단기투자자산에는 단기금융상품, 그다음에 단기금융상품도 현금성 자산이라는 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1년 이내 것을 단기투자자산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지만 앞에 말은 뭐예요? 3개월 초과합이고 1년 이내인 거 그걸 우리는 단기금융상품이라고 그래요. 단기금융상품이 3개월 미만이면은 이하면은 여기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유가증권은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는데 지분증권이다 채무증권이다 지분증권 채무증권은 우리 회계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금융용어입니다. 그런데 지분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채무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채, 공채, 사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 금융에서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용어로 단기 매매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이렇게 구분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여기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제 부분에 나오면 별도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거 기억 잘 하시고요.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 그래서 얘는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첫째 조건이 타회사 주식이에요. 우리 회사 주식 아니고요. 두 번째 목적 자체가 시세차익 목적이에요. 액면가액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 그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고 걔는 영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매도가능증권이라든지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얘네들도 똑같이 증권이기는 매한가지고 단기투자자산 안에 다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걔는 1년 이내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쟤네들을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얘만 유일하게 별도로 표시하라 했으면은 얘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취득할 때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거기 취득한 자산에 포함시켜주는 건 다른 원리나 유형자산 우리 취득할 때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매출채권 뭐 봤던 것처럼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게 생겼을 때 돈 못 받았을 때 쓰는 계정이라고 했었죠. 거기 대표적인 거 외상매출금 받으러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여지껏 한 달러 아니 2달 넘게 하면서 매번 반복하니까 지금은 익숙하시죠.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래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외상매출금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나서 상품 여기 매출이라고 쓰라 그랬죠. 매출하고 나서 우리가 돈 아직 못 받았어요. 외상이에요. 외상매출금 쓰면 되죠. 돈 회수했어요. 외상매출금. 그러면 외상매출금 대변에다가 해주시고 차변에다가 외상매출금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으면 보통 예금 써주면 돼요. 매출채권에 대한 거래는 되게 간단했었어요. 근데 빠지지 않고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못 받고 띄었을 때가 문제라서 여기 회계 전산회계라든지 TAT라든지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대손 총납금의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손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매출채권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했었는데, 외상매출금은 먼저 설명해드렸고, 매출채권의 바드러움도 있죠. 바드러움은 우리 벌써 AT 시험을 준비하면서 바드러움 관리하는 거, 지급보험 관리하는 거 다 해보셨었죠. 바드러움, 자,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했으면 외상매출금이지만 약속보험을 받았으면 여기 바드러움 쓰죠. 그때 우리 바드러움 여기 보관 해갖고는 그 자금 현황에서 관리했었죠. 자, 얘가 사용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추심은 만기가 됐을 때 추심이라는 용어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배서양도. 배서양도 문제 많이 나오죠. 배서양도에 대한 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우리가 발행해주는, 상대방이 발행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아놨던 걸 우리한테 건네주면 그건 배서양도라 그랬죠.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약속어음을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은행에다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죠. 이 매각 거래할 때 그 할인료, 매각 거래라고 한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 할인료만큼을 그렇게 써주라 그랬죠. 근데 전산회계 운용사 2급에서는 이 약속어음을 갖다가 그 은행에다가 이렇게 매각 거래로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가 더 나와요. 얘를 이번에는 여기 차익 거래로 회계 처리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건 물론 그거 할 때 배울 거예요. 이 매각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익 거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바드러움을 은행에다가 팔면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약속어음이 만기가 돌아오는 날까지는 그 돈을 빌리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차입 거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통 전사회계 세무사회 시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매각 거래로만 나왔지, 실제로 차익 거래는 그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계약 거부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각 거래로 처리를 하는데 차익 거래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음을 발행한 기관이 회사가 상장 회사라든지 그러면 상당히 신뢰성이 높죠. 그럼 매각 거래로 처리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건 금융기관과 또는 저기 일반 기업 사이에 계약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굳어놨을 때 개석, 이건 지난번에 다 설명해 드렸던 거라서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요. 자, 그다음에 내일은 여기 매출채권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복습하면서 이것도 대손회계도 복습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 대손 처리에 대한 것서부터 내일 설명을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잠시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 다음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잘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